여러분, 삼국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꼽으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적벽대전을 떠올리실 겁니다. 제갈량이 칠성단에 올라 기도를 올리자 한겨울에 동남풍이 불어오고 그 바람을 타고 황계의 화선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불태우는 장면 말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중국에는 만사구비 지음동풍,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나 오직 동풍만이 부족하다는 고사성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허구라면 어떨까요?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린 적이 없고 화공작전을 세운 것도 제갈량이 아니었다면요? 오늘은 1800년간 소설에 가려져 있던 적벽대전의 진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적벽대전. 서기 208년 겨울 장강 적벽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삼국시대를 연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조조의 20만 대군이 손권과 유비 연합군 5만에게 대패한 이 전투는 관도대전, 이릉대전과 함께 삼국지 3대 전투로 불리며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벽대전의 이미지는 대부분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온 것입니다. 14세기에 쓰인 이 소설은 촉한 정통론에 입각해 유비와 제갈량을 영웅화했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은 상당 부분 왜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사삼국지는 적벽대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8년 7월 조조는 형주를 향해 남하를 시작합니다. 당시 조조는 북방을 완전히 평정한 상태였습니다. 원소, 원술, 여포, 유표 등 동세대 군웅들을 모두 제압하고 화북의 패자가 된 조조에게 남은 것은 강남뿐이었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형주의 유표가 병사했습니다. 유표의 아들 유종은 겁에 질려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버렸고 조조는 무혈입성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조조는 뜻밖의 선물까지 얻습니다. 형주의 수군과 전함 수천 척이 고스란히 조조의 손에 들어온 것이죠. 북방 출신으로 수전에 약했던 조조에게 이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한편 유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유비는 조조군에 쫓겨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장판파에서 조조의 경기병 5천에게 따라잡힌 유비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정사 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는 장비, 조운, 제갈량 등 10여 기만을 데리고 간신히 도주했고 아내와 딸마저 조조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유비가 데리고 있던 민간인 10만 명도 모두 흩어졌죠. 사실상 유비 세력은 괴멸 직전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갈량이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삼국지 연의에서 묘사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합니다. 일이 급하니 제가 손장군에게 가서 구원을 청하겠습니다. 정사 삼국지 제갈량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갈량은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외교 사절로서 손권을 만나러 간 것이죠. 마침 손권도 형주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노숙을 파견해 두었습니다. 노숙과 제갈량은 함께 손권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제갈량의 역할은 유비 진영의 대표로서 동맹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손권의 본영 시상에 도착한 제갈량은 유명한 설전을 벌입니다. 손권 진영의 신하들 대부분이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장소, 진손 등 문관들은 조조의 군세가 워낙 강대하니 맞서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조조군의 약점을 분석하며 손권을 설득합니다. 북방군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고 형주 군사들은 마음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며 군사들이 긴 원정에 지쳐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죠. 제갈량의 설득과 주요, 노숙의 주전론이 합쳐지자 손권은 마침내 조조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사에 기록된 제갈량의 적벽대전 관련 활동 전부입니다. 정사 삼국지 제갈량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주유, 정보, 노숙 등 수군 3만을 보내 제갈량과 함께 유비에게로 돌아가 힘을 합쳐 조조에 맞서게 했다. 즉 제갈량은 동맹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유비 진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화공 작전을 세우거나 동남풍을 빌리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화공 작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정사 삼국지 주유전과 황계전에 그 답이 있습니다. 황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유를 따라 적벽에서 조조를 막을 때 황계가 화공할 계책을 짰다. 단 한 줄이지만 명확합니다. 화공 작전을 제안한 사람은 황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채택하고 실행한 총사령관은 주유였죠. 주유전에는 적벽 전투의 상황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계가 몽충 수십 척에 마른 풀과 기름을 싣고 거짓 항복 편지를 보냈다. 불을 지르자 바람을 타고 불길이 조조의 진영으로 번졌다.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덮었고 사람과 말이 불타 익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정사에는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칠성단을 세우고 기도를 올려 동남풍을 불러왔다는 이야기는 100% 허구입니다. 민국 시기의 문호루씨는 삼국지연의를 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관중이 제갈량의 지략을 과시하려다 보니 오히려 그를 마치 요술을 부리는 무당처럼 묘사해버렸다. 제갈량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략가였지만 날씨를 바꾸는 초자연적 능력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남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실제로 적벽대전 당시 동남풍이 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갈량이 빌려온 것이 아니라 주유가 미리 알고 있던 기상현상이었습니다. 주유는 어린 시절부터 강회 일대에서 자랐습니다. 장강 연안의 수문, 기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현대 기상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장강 중류 지역에서는 동지 전후에 저기압이 형성될 때 일시적으로 동남풍이 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 특유의 기후 현상을 주유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멀리 형주 용중에서 농사짓던 제갈량이 알리 없고 북방에서 내려온 조조가 알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동남풍은 제갈량이 빌린 것이 아니라 주유가 미리 숨겨둔 카드였던 셈입니다. 이제 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황계는 조조에게 거짓 항복 편지를 보냅니다. 조조는 이 거짓 항복을 믿었습니다. 왜 조조는 속았을까요? 당시 손권 진영 내부가 실제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복파가 주전파보다 많았고 이런 정보가 조조에게도 전해졌던 것이죠. 조조는 황계의 항복이 진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속한 날 황계는 몽충이라 불리는 전투선 수십 척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배에는 마른 풀과 기름, 유황 등 인화 물질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위를 장막으로 덮어 위장했습니다. 조조 수군의 진영이 가까워지자 황계는 배에 불을 붙이고 작은 배로 갈아탔습니다. 불붙은 전투선들이 바람을 타고 조조의 함대로 돌진했죠. 조조는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병사들의 배멀미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한 척에 불이 붙자 연쇄적으로 옆배로 불이 번졌고 도망칠 수도 없었죠. 주유전에는 이 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길이 조조의 함대로 번지고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덮었다. 육지의 진영까지 불이 번졌고 조조군은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었다. 조조는 남은 배들을 스스로 불태우고 육로로 퇴각합니다. 하지만 퇴각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화영도로 도망치던 조조군은 진창길에 빠졌고 병사들을 풀과 나무로 땅을 메워야 겨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많은 병사들이 말발굽에 밟혀 죽었다고 합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입은 손실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참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조가 남군을 지키라고 남겨둔 조인의 병력은 손권, 유비연합군보다 적었습니다. 적벽대전 이전에 조조군이 연합군을 크게 압도했던 것을 감안하면 조조는 병력의 8할 이상을 상실했다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조조 자신도 손권에게 보낸 편지에서 적벽에서 역병이 크게 돌아 스스로 배를 불태우고 퇴각했다.
고 말했는데 이것은 자존심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변명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조는 왜 이렇게 대패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수전에 대한 경험 부족입니다. 조조의 주력은 북방 기병과 보병이었고 수전에는 서툴렀습니다. 형주 수군을 흡수했지만 충분히 훈련시킬 시간이 없었죠. 둘째, 역병의 문제입니다. 정사에 따르면 조조군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현대학자들은 이것이 발진 티푸스나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방에서 온 병사들은 남방의 습한 기후와 풍토병에 취약했죠. 셋째, 조조의 교만입니다. 연전연승에 도취된 조조는 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황계의 거짓 항복을 너무 쉽게 믿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의 실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사의 기록을 종합하면 제갈량은 외교사절로서 손유 동맹을 성사시킨 것이 가장 큰 공로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공로가 아닙니다. 송권 진영의 대다수가 항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송권을 설득해 동맹을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업적이죠. 하지만 전투 자체에서 제갈량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화공작전을 세운 것은 황계였고 이를 채택하고 지휘한 것은 주유였으며 목숨을 걸고 거짓 항복을 실행한 것도 황계였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적벽대전의 주역으로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관중은 촉한 정통론을 따랐습니다. 유비를 정통 황실의 후예로 제갈량을 천하의 지략가로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죠. 실제 역사에서 적벽대전의 주역이었던 주유는 오히려 제갈량에게 질투하다 분사하는 옹졸한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하늘이 주유를 낳았거늘 어찌 제갈량까지 낳았단 말인가. 라는 유명한 대사도 완전한 창작입니다. 정사에서 주유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익주 공략을 준비하다 병사했을 뿐 제갈량에게 당해서 화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의에서 제갈량의 업적으로 둔갑한 일들이 원래는 다른 사람의 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선차전, 배를 이용해 적의 화살을 빼앗는 작전은 정사에서 손권이 실행한 것입니다. 적벽대전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5년 후인 213년 유수구 전투에서 말이죠. 손권이 배를 타고 조조 진영을 정찰하다가 화살 세례를 받았는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자 반대편으로 돌려 균형을 맞춘 후 유유히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관중은 이 일화를 가져와 제갈량의 것으로 바꾸고 안개까지 더해 극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연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이 조조에게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하라고 권했다는 이야기는 정사에 없습니다. 조조가 배를 연결한 것은 병사들의 배멀미를 막기 위한 자신의 판단이었지 누군가의 계책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고육지계 역시 연의에서 크게 과장되었습니다. 황계가 주유에게 매를 맞아 거짓 항복의 신빙성을 높였다는 이야기는 정사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허구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요? 삼국지연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14세기에 쓰인 이 소설은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역에서 600년 넘게 읽혀왔습니다. 사람들은 정사보다 연의를 먼저 접했고 연의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죠. 게임, 영화, 드라마 등 현대 미디어도 대부분 연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적벽대전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정사의 기록을 따르면 단연 주유입니다. 송권 진영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조에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한 것도 주유였고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전투를 지휘한 것도 주유였으며 화공작전을 채택하고 실행한 것도 주유였습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주유를 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유는 기계가 있고 우아하며 큰 지략을 품었다. 오나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높이 평가한 것이죠. 황계의 공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화공작전을 처음 제안한 것도 황계였고 목숨을 걸고 거짓 항복을 실행한 것도 황계였습니다.
전투 중 황계는 화살에 맞아 물에 빠졌고 간신히 구조되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변소 옆에 방치되었다가 부하 한 당이 발견해 살아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노숙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요 동맹을 처음 제안하고 중재한 것이 노숙이었죠. 제갈량과 함께 외교 협상을 이끈 것도 노숙입니다. 제갈량은 어떨까요? 제갈량의 역할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의 공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괴멸 직전에 유비 세력을 살린 것은 손요 동맹이었고 이 동맹을 성사시킨 외교적 공로는 제갈량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투 자체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정사의 기록입니다. 적벽대전은 삼국시대를 연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조조의 천하통일 야망은 좌절되었고 송권과 유비는 각자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유비는 형주 남부를 차지했고 이를 발판으로 익주로 진출해 촉한을 건국합니다. 송권은 강동을 굳건히 지켜 오나라의 토대를 마련했죠. 조조는 적벽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최강의 세력이었지만 천하를 통일할 기회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종종 소설이나 전설에 의해 왜곡됩니다. 적벽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지언의는 위대한 문학작품이지만 역사서는 아닙니다.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리고 초선차전으로 화살을 모으고 연안계로 조조를 속인 이야기는 모두 허구입니다. 실제 적벽대전의 주역은 주유, 황계, 노숙이었고 제갈량은 외교적 역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갈량의 위대함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제갈량은 적벽대전 이후 촉한 건국과 국정 운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출사표로 대표되는 충성심으로 1000년이 넘도록 존경받고 있으니까요. 다만 역사와 소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우의 화용도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적벽대전에서 패주하는 조조를 관우가 놓아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정사의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